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두 교황은 자신의 교황직을 내려놓으려는 전임 교황과 그 자리를 맡지 않으려는 후임 교황 간의 만남과 소통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임 교황이 전임 교황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은퇴를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길도 만남의 목적도 달랐던 두 교황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곧 기울어집니다. 두 교황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권위를 내려놓는 대화를 선택했고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결국 두 교황은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며 의지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고해성사하고 사생활도 공유합니다. 피자를 나눠 먹고 피아노와 탱고를 서로에게 가르쳐주며 친구가 됩니다. 영화는 종교든 정치든 지도자 간의 서로에 대한 진정성은 따뜻한 대화와 설득의 휴머니즘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연성은 있지만 실화는 아닌 영화 두 교황의 소통법에 비춰볼 때 지난달 28일 신구 권력인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대화, 경청, 설득의 첫 걸음을 내디딘 회동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많이 도와달라. 제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꼭 하고 싶다. 이전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고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 협조하겠다. 임기 말 인사권 행사 갈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코로나 사태 관리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 추경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선 후 19일 만에 만난 신구 권력의 만남. 2시간 51분 회동으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순조롭고 편안한 권력 이양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격식과 명분을 떠나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통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중근 토마스 의사 순국 112주년 추모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추모미사가 서울대교구 주교구자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됐는데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신앙의 모범이자 평화의 순교자인 안희사를 본받아 참된 평화를 건설하는 사도가 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빌렘 신부의 서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빌렘 신부는 안희사에 대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12년 전 3월 26일 중국 리순 감옥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꿈꾸며 순국한 안중근 토마스 의사.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된 추모미사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다간 안희사의 숭고한 상과 정신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이라는 주제로 올해부터 서울대교구가 마련한 첫 미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사를 주리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먼저 안희사를 올바로 평가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한국인으로서 첫 서울대교구장이었던 노기남 대주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봉헌된 미사를 대례미사, 큰 예를 올리는 현양 미사를 노기남 대주교님께서도 봉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건 후임 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의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정당방위와 의거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정당방위이자 의거라고 규명하신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어 2010년 당시 교구장이었던 정진석 추기경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그 이듬해 총대리 주교였던 염수정 추기경은 안희사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과 현양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더 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셨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안중근 의사 시복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순택 대주교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 걸쳐 특히 일본 군경에 붙잡혀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보여준 행동은 신앙심과 민족애를 결합시킨 모범 신앙인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일깨웠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신 살신 성인의 그 자세 안에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 대주교는 끝으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안중근 의사의 가르침은 신앙인 모두가 참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순교자로서 오늘날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 지구 차원에서 또 그리고 분단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사도가 되라는 가르침을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1879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중근 의사는 어린 시절 한학과 역사를 배우며 민족의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7살에 프랑스 선교사인 빌렘 신부로부터 토마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렘 신부는 1899년 위텔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안중근 의사의 장래를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아들인 안 토마스는 제게 충실합니다. 그의 온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신앙을 해치지 않으면서 장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빌렘 신부는 1906년에 쓴 편지에선 상하이로 떠나버린 안중근을 언급합니다. 제게 말도 없이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그는 르각 신부님을 만났고 신부님은 그에게 사태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1909년 10월 빌렘 신부는 안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의사와 가깝게 지냈던 빌렘 신부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으면서 세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그 신자가 4년 전에 저희 마을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저를 비롯해 마을의 그 누구도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빌렘 신부가 안의사를 만난 건 1910년 3월 리순 형무소였습니다. 빌렘 신부는 일본 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의사와 마주보고 앉아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도 봉헌했습니다. 안의사가 5년 만에 봉헌한 미사이자 마지막으로 봉헌한 미사였습니다. 빌렘 신부는 위텔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그날의 미사를 자세히 전합니다. 3월 10일이었습니다. 미사는 천천히 거행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성스럽고 거룩한 분위기에 되도록 오랫동안 젖어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름 후인 성금요일, 안의사는 대한 만세를 외치고 순국했습니다. 빌렘 신부는 위텔 주교의 허락 없이 안의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60일간 성모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안의사 순국 110주년이었던 2020년 빌렘 신부가 위텔 주교에게 보낸 281편의 편지 가운데 안의사와 관련된 26편을 번역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에는 프랑스 선교사의 눈에 비친 신앙인 안중근 토마스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인들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명동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김창수 씨는 요즘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손님이 붐비는 것도 점심시간 한때뿐.
가게는 금세 한가해졌습니다. 매출은 코로나19 전의 20분의 1 수준. 대출로 버티고 있다는 김 씨의 소망은 적자가 조금이라도 덜 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죠. 암담하죠. 정말 한계에 왔어요. 처자식 있고 이 책임감에 운영은 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밤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을 한 팀이 시간만 더 보내고 있어서 우리만 퇴근을 못할 뿐이지 매출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더 나빴습니다. 명동 끝자락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환 씨의 사정은 더 좋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분식집에서 고깃집으로 바꾸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루 매출은 적다 못해 아예 없는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김 씨는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요리와 서빙, 설거지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그다음에 절벽 뭐라 그러죠? 그 벼랑 끝에 선 느낌. 그 안 당해보시면 모를 거야 아마. 신앙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기도 신이셔.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그 살아날 근간이 기운이 한 10%, 5% 정도까지 있어야 그것도 기운이 센 사람이 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무방비 상태, 정서적으로 완전히 파김치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코로나19 3년 차.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 풍경은 썰렁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관광객 급감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50.3%, 서울 도심 지역 평균 공실률이 11.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전만 해도 시민과 관광객들로 넘쳐났던 명동거리는 보시다시피 휑해졌습니다. 골목엔 빈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50조 원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상인들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걸로 해서 구제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명동에 있는 분들은 여기는 특수 지역이에요. 20분의 1, 50분의 1로 매출이 줄은 지역에 1,000만 원이 명동이 그 임대료에 1,000만 원을 그걸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 안을 아마 보시게 되면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거예요. 상인들은 채무 탕감과 이자 경감, 그리고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는 방안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동은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응급 처치를 해주고 50조라도 그 월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 대출, 그다음에 그 생활비 못 벌었던 거 그렇게 압축해갖고 지원해주면 대단히 효과적일 거예요. 한국 천주교회 1번지 명동대성당이 자리한 명동. 언제쯤 이름 그대로 다시 밝게 빛나는 동네가 될 수 있을지. 서민 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조속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인데요. 여성계의 반대에도 인수위원회는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책엔 가톨릭교회가 눈여겨보는 사안이 많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수위가 유념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환경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불편함을 넘어 인간의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위기는 눈에 보이는 자연 생태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생태적 연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연대해야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선 후에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소임을 다했다며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적 성차별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수는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 천장 지수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안에서 계속 꼴찌의 순위인 거죠. 그거는 여성들이 능력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시피 합리적 격차 부분도 있습니다. 인적 자본에 의한. 그러나 우리나라 그 임금 격차에는 비합리적 격차 혹은 가부장적 문화에 의한 격차가 많다는 연구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계는 지난달 30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여성가족부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당 선인이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수위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가족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년간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으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 일조했지만 정부 예산의 0.24%를 쓰는 초미니 부처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한부모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혼인과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걸 도맡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여성가족부 역할, 특히 이제 또 청소년들 보호하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다른 부서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면 또 업무가 과중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만 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나 사실혼 등으로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신부는 여성가족부 재편 과정에서 가족의 개념과 가정의 중요성이 제고되길 희망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그런 가정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혼인과 혈연과 그 입양에 기초한 그런 가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가부가 2018년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던 것도 태아 보호를 외쳐온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는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선 여가부 존폐와 젠더 갈등을 연결지어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 신부는 대화와 배려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의 선물로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를 이렇게 뭔가 적대시하는 관점보다는 서로가 정말 상호 협력하는 정말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체험에 더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에 더 부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는 일부 기능을 추가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여성 정책을 담당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여가부 기능을 여러 부처로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수위는 조만간 여가부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기상이변으로 꽁꽁 얼어버린 지구.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열차 안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영화 설국열차의 배경은 지구온난화 이후의 세상을 그렸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자 인간들은 이를 막기 위해 냉각제를 살포했고 결국 빙하기가 온 겁니다. 환경위기의 역습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생태계 파괴 문제는 단순히 자연과 동식물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위기 뒤에는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따라옵니다.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됐던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 검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고 악취를 뿜으면서 물고기와 조류, 철새떼는 순식간에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어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던 지역 주민은 생계에 타격을 입었고 오염에 노출돼 두통과 기침, 피부 가려움 등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환경 파괴가 만든 인권 침해는 생태계 가치를 추구하는 생태연대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만 고민하는 게 아닌 사람과 자연이 연결됐음을 알고 연대하는 겁니다. 환경 사회학자들뿐 아니라 역대 교황들도 오래전부터 생태연대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교황보다도 연대 사상을 강조했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30년 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토양이 피폐해지면 농민들은 새 땅에서 무절제한 농사를 짓게 되고 무분별한 환경 개발은 천혜의 자연유산을 파괴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발의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자연에 대한 도덕적인 법칙을 위반하면 징벌이 따른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최초로 환경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반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에서 오염과 쓰레기,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피조물은 연결돼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돌봐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사람과 자연이 공동체로서 연결돼 있음을 알고 생태 연대주의를 발전시킬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음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특별한 밴드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위해 결성된 밴드 2층 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의 한창인 강원도 삼척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새 정부의 탈핵 폐기 공약에 맞춰 핵발전소 건립이 재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가톨릭 기후행동이 삼척의 탈핵과 탈석탄을 위해 연대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 다녀온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에 맞춰 울려 퍼지는 청아한 목소리.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인 밴드 2층 버스. 2층 버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노래하는 밴드입니다. 리더 김현규 씨는 유명 소속사에서 인기 아이돌 가수를 양성하던 베테랑 프로듀서입니다. 김 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각장애 아동들의 사연을 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4년 전 특별한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또 청각장애인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구나. 끝까지 잘 한번 차근히 달려보자라고. 2층 버스의 목표는 청각장애 아동 100명에게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공 달팽이관 이식은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수술. 2층 버스는 목표를 달성해 꼭 해체하고 싶다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수와 협업하며 4개월마다 정기 공연 무대 수익금을 기부하고 노래 가사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층 버스의 따뜻한 진심 덕분에 인공 달팽이관 이식을 하게 된 청각장애 아동은 어느덧 9명이 됐습니다. 후원 아동 가운데는 태어나 처음 소리를 듣고 음악을 배우게 된 아이도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진동으로 느끼면서 춤을 췄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희 공연에 와서 이제 음악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웃고 제 얘기를 이제 알아듣고 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동적이고. 올해 2월 새 앨범을 발매했던 2층 버스는 두 번째 보컬을 영입하며 새로운 변신도 시도했습니다. 2층 버스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결성됐지만 음악으로 남녀노소 많은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음악을 물론 서정적이고 정말 좋지만 그런 걸 넘어서 뭔가 더
저희의 취지를 알고 더 마음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층 버스는 요즘 10번째 정기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음 달 24일 열리는 정기 공연 청춘의 수익금도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10번째 인공아우 수술 환우를 돕는 그런 공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빵빵! CBBC 전은지입니다. 노랫소리와 함께 순례단이 삼척시청으로 들어옵니다. 마침내 다다른 삼척시청. 정면은 공사가 진행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굴뚝이 보입니다. 삼척의 탈석탄, 탈핵운동을 이끌어온 성원기 대표는 발전소의 굴뚝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척 시민들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삼중고를 견뎌낼 수가 없겠죠. 성 대표의 바람이 무색하게 화력발전소와 석탄 하적장 공사는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척시의 핵발전소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톨릭 기후행동이 삼척 내 탈핵, 탈석탄 단체들과 함께 연대 프로젝트인 아픈 삼척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프로젝트는 맹방해변 인근에 위치한 원전 백지화 기념탑변에서 봉헌된 삼척 탈핵 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삼척은 이미 1982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힘을 합쳐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기념탑은 삼척의 탈핵 의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미사를 주례한 박홍표 신부는 정부가 또다시 삼척에 핵발전소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를 아직 검토 중이다 이러지만 이제 사람들의 핵발전 의식을 간이 보고 있는 거죠.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 강승수 신부는 핵발전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등 인간 존엄성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인간 존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지구상에서는. 신자들은 마지막 날 맹방해변을 찾아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해변엔 초록회개를 바라는 신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CBBC 장현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 대주교에게 지혜와 도움을 청하면서 명동밥집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또 국회 본관 경당에서 국회 신춘 미사를 주례했는데요. 정 대주교는 정당의 정책 위에 하느님의 뜻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서울대 교구청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9일엔 대선 후보 신분이었지만 이번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통합의 정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선 소감을 하실 때 오직 국민만 믿겠다, 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하시면서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그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그런 정치를 펴주시기를 또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윤당선인은 정대주교에게 많은 지혜와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명동밥집에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면서 취임 후 또 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제가 또 취임하고도 한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보고 또 한번 오겠습니다. 정대주교는 서울대교구가 지난해 1월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을 개소한 배경을 설명하며 명동밥집은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당선인은 명동밥집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한 시노드 정신과 부합하는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윤당선인은 정대주교와 30분간 환담을 나눈 뒤 명동밥집으로 이동해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윤당선인은 다른 봉사자와 마찬가지로 명동밥집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두르고 두건과 장갑을 착용한 뒤 식판에 따끈한 밥을 퍼담았습니다. 또 식판에 직접 배식을 받아서 노숙인과 어르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명동밥집을 종횡무진 누빈 윤당선인의 봉사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당선인은 봉사를 마친 뒤 명동밥집 운영에 써달라며 기부금도 전달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 예방과 명동밥집 배식 봉사엔 양근희 안젤라 국민의힘 의원과 김은혜 로사리아 당선인 대변인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가톨릭 신자 의원들은 여야를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법률을 제정하는 숭고한 직무는 가톨릭 신앙심의 바탕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자 여러분이 가장 첫 자리에 두어야 할 가치는 정당의 그런 정책 위에 하느님의 뜻을 두셔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으로 더 깊고 넓고 지속적인 지지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가치는 종교를 막론하고 인류의 진리가 담겨 있어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톨릭 신앙인 의원으로서 정당의 여야를 막론하고 교회의 가르침, 곧 하느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길을 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당장은 작은 반대자도 만나시겠지만 더 길게는 또 더 넓게는 깊은 존경과 더 폭넓은 지지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대주교는 의원 중에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정치에 하느님의 뜻이 얼마큼 반영됐는지는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치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곧 하느님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뜻이 얼만큼 스며 있는지는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날 미사엔 18명의 의원과 국회 신자 직원들로 구성된 다산의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와 직장사무팀 담당 노우식 신부 등 3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미사 후에 열린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정기총회에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회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수석 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낙태법 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장 김상훈 의원은 신자 정치인으로서 태아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또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도 회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낙태 금지에 보다 전향적인 어떤 그런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르침의 바탕을 둔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들의 활동으로 여야가 원팀으로 뭉쳐 서로 돕고 양보하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 축복한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교황청 자선소장 콜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파티마 성목계 봉헌된 직후 구급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구급차를 축복합니다.
이 긴급 구조 차량은 로마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인명을 구조할 차량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교황의 의지 표명인 셈입니다. 교황청 자선소장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은 지난 27일 이 구급차와 함께 우크라이나 리비우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성목계 봉헌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향한 것입니다. 구급차는 피난민 가운데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돌보는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교황은 구급차를 보낸 뒤 어린이의 안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Presso la Santa Sede e con questo saluto ai bambini anche torniamo a pensare a questa mostruosità della guerra e rinnoviamo le preghiere perché si fermi questa crudeltà selvaggia che è la guerra. 일반 아련이 끝난 뒤 교황은 여러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입니다. 한 어린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교황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당장 전쟁을 멈출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빈곤과 굶주림 퇴치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 높입니다. 교황은 공동의 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교황의 말을 그저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인 이야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교황과 만날 땐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정작 새로운 무기 도입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난 주일 교황은 전쟁이 불가피한 일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a guerra non può essere qualcosa di inevitabile. Non dobbiamo abitarci alla guerra. Dobbiamo invece convertire lo sdegno di oggi nell'impegno di domani. Di fronte al pericolo di autodistruggersi, l'umanità comprenda che è giunto il momento di abolire la guerra, di cancellarla dalla storia dell'uomo prima che sia lei a cancellare l'uomo dalla storia. 군비 경쟁과 군사 정치적 동맹, 각종 제재가 난무하는 국제 질서는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을 낳았습니다. 교황은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선 국제관계 설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교황의 외침과 호소는 보살핌과 나눔의 모델이 경제, 기술, 시장, 군사력보다 하위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악한 인간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착한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영화 분닭 세인트 중에 한 대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해 202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약 28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강호 전 현대차 부장. 2년 전 노원구청 직장 상사들의 허위 추가 근무 수당을 내부 고발한 구급 신입 공무원.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저지른 비리를 폭로한 이 두 명의 내부 고발자를 조직에서 부르는 명칭은 배신자입니다.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도덕과 삶의 잣대가 이중적으로 적용될 때 무감각하고 뻔뻔한 집단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이 집단에 속했을 때 책임 소재가 희미해지고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집단일 때 부도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부 비판도 어렵고 그 비판을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결국 검찰 내의 상명하복의 문화가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부의 외압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검사들끼리는 암묵적으로 현재도 이 원칙을 암암리에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청법 8조는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검찰 사무가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사례는 총 4차례에 불과했고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여전히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문제에 대한 여론 또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2001년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던 참여연대는 수사 지휘권 폐지는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제한 없이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검찰 공화국으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 지휘권 문제가 아닌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한 내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통제와 견제입니다. 이로 인한 갈등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은 권력 집단의 도덕 불감증이 아닌 국민의 권력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가 정부를 국민의 하인이라고 말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게 권력을 분립하고 견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긴장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 국민이 체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국민의 무관심은 숨죽이고 있던 통치 권력의 집단 이기주의가 다시 발생해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친위대 장교이자 홀로코스터의 실무 책임자로 600만여 명의 유대인을 희생시킨 아돌프 아이히만은 공개재판에서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요. 나는 무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행한 평범한 일들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을 말한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유의 불능성, 그 가운데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무능함이다.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으로 자유를 찾아 지중해를 건너던 아프리카 주민들 중에 무려 2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그 람페두사 섬에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론 중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누가 이 형제 자매들의 죽음에 대해 울었습니까? 누가 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울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우는 경험을 상실한 사회 안에 있습니다.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들의 우는 능력을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세상이 아니오라고 할 때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불편해야 한다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